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1859년 9월, 태양에서 날아온 거대한 폭풍이 지구를 덮쳤습니다. 이른바 캐링턴 사건입니다. 당시 태양 폭풍은 극지방이 아닌 지역에서도 오로라를 밝히고 전보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감전과 화재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같은 규모의 태양 폭풍이 오늘날 다시 닥칠 경우입니다. 위성과 GPS, 통신망, 전력망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고 전력망 피해만 최대 수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이런 재난에 대비해 지구 앞 우주 공간에 일종의 우주 에어백을 부치자는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보스턴대와 미시간대 공동연구진은 강력한 태양폭풍 경보가 내려지면 정주궤도 부근 위성들이 리튬, 바륨, 나트륨 같은 물질을 방출해 인공입자구름을 만드는 스토멀 계획을 국제학술지 스페이스 웨더에 발표했습니다. 원리는 자동차 에어백과 비슷합니다. 태양폭풍이 지구 자기권에 직접 충돌하기 전에 우주 공간에 플라스마 구름을 만들어 충격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방출된 물질은 햇빛을 받으면 전기를 띤 입자로 바뀌고 지구 앞쪽에서 태양 자기장과 지구 자기장이 강하게 연결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연구진은 약 380에서 400톤의 물질을 방출하면 지자기 폭풍의 위력을 절반 이상,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우주 날씨의 위험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1989년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태양 폭풍으로 전력망이 마비돼 수백만 명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2003년 할로윈 폭풍 때도 스웨덴 일부 지역 정전과 위성통신 장애, 장비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궤도위성만 1만 5천 개가 넘는 시대인 만큼 피해 규모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구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에는 신중론도 따릅니다. 스토멀은 수시간 안에 흩어지는 일시적 방패라는 설명이지만 우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만큼 국제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돈을 낸 국가만 골라 보호할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논란은 성층권에 반사입자를 뿌려 지구 온도를 낮추겠다는 기후공학 기술에서도 제기됩니다.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지구 전체의 기온과 강수량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결정권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태양폭풍과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위험 앞에서 새로운 방어 기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온도 조절 장치와 자기장 방패에 손을 대기 전에 누가 사용을 결정하고 예상 밖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국제 규범 마련이 먼저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해발 6,000m급 고산 등정에 성공한 로봇이 에베레스트를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면서 극한 환경에서의 로봇 활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로봇 문명의 새로운 도전을 살펴봅니다. 뉴스 더 개벽 김천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에 도전합니다. 로봇 전문 매체 휴머노이드 데일리에 따르면 프로젝트 펜파 원정팀은 지난 5일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지원 휴머노이드 로봇이 에콰도르 최고봉 침보라소 등정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침보라소는 해발 약 6,200m의 고산으로 이번 등정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극한 환경 적응 능력을 시험한 첫 관문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트리플 크라운 원정의 시작입니다. 침보라소에 이어 하와이 마우나케와 최종적으로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단순한 산악 등반이 아닙니다.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자연보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프로젝트를 이끄는 엔지니어 파블로는 지구 표면의 약 97%가 바퀴형이나 궤도형 로봇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숲과 산악지대, 협곡, 빙하처럼 인간의 접근도 쉽지 않은 곳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스로 이동하며 생태계와 기후, 야생동물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침보라소 등정은 총 16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로봇 펜바는 경사도 30도 이하 구간에서는 자율보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가파르고 복잡한 지형에서는 원정대가 직접 로봇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아직 인간처럼 모든 산악지형을 스스로 이동하기에는 한계가 확인된 것입니다. 개발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학습 기반 제어 기술을 새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와 불규칙한 암석 지형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길을 찾게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고산 환경에 맞춘 하드웨어 개조도 진행됐습니다. 해발 6,000m 이상에서는 영하의 기온과 큰 일교차가 반복되기 때문에 일반 로봇 시스템은 장시간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로봇 재킷 내부에 특수 환기 시스템을 넣어 열 관리를 수행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하와이 마우나케아입니다. 이후 최종 무대는 에베레스트입니다. 에베레스트 원정은 14명의 전문 원정대와 네팔 현지 물류기업의 지원 아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초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일정은 2026년 10월로 조정됐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기술보다 규제입니다. 네팔에는 아직 에베레스트에서 로봇을 운영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행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팀은 현지 정부와 협력해 로봇 등반 허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원정 비용과 기술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 기반 토큰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정 과정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던 에베레스트가 이제 로봇 문명의 새로운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백의 김천군입니다. 중국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양자기술 분야의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천재 육성 시스템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린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재로 키우는 전략인데요.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인 인재 확보 전쟁을 들여다봅니다. 뉴스더 개벽 오나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을 겨냥해 이른바 천재 육성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판 카이스트로 불리는 중국과학기술대의 소년반입니다. 이 제도는 1978년부터 15세에서 16세 안팎의 영재를 선발해 대학 과정에 조기 진입시키고 20대 초반에 석박사급 연구인재로 성장시키는 초고속 교육 트랙입니다. 초기 정원은 40명에서 50명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370명 안팎까지 늘었습니다. AI, 반도체, 양자기술, 우주, 항공 분야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소년반은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을 모아놓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학과 물리 등 기초과학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비슷한 수준의 영재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계적 교육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말한 것처럼 창조적 성취는 개인의 재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몰입할 시간, 수준 높은 동료, 강력한 연구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중국은 이 조건을 제도화해 국가가 직접 인큐베이터를 만든 셈입니다. 중국의 영재 육성은 대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초중학생 대상 전일제 영재학교, 명문대 특별반, 기업 연계형 인재 프로그램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칭화대의 야오반, 베이징대의 투링반 같은 명문반은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급 인재를 선발해 학부 단계부터 연구 프로젝트와 논문 작업에 투입합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개념을 빠르게 이해하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검증받습니다. 최근에는 텐센트와 지리자동차 같은 기업들까지 영재 발굴에 직접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AI와 첨단 기술 현장 실습을 제공하거나 고교 졸업 예정자를 선발해 기업이 직접 석박사급 인재로 키우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학 졸업장을 기다리는 방식만으로는 인재 확보가 늦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AI 기술의 성장 주기는 월 단위로 짧아지고 지식의 반감기도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중국 사회에서 기술 인재는 강한 선망의 대상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보다 AI, 반도체, 컴퓨터, 항공우주 분야로 향하고 이공계 박사급 인재에게 높은 보상과 사회적 존중이 주어집니다.
국가 행사와 기업 발표회에서도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주인공으로 부각됩니다. 중국이 기술 인재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중국식 조기 선발과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 영재 교육이 아이에게 압박을 줄 수 있고 재능 선발이 또 다른 특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에게 특별한 성장 경로를 제공하는 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아이를 같은 속도와 같은 교실에 묶어두는 것이 언제나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마지막 병목은 장비도 자본도 아닌 사람입니다. 첨단 장비는 돈으로 살 수 있고 공장은 시간과 자본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기초과학 훈련을 받은 최고급 두뇌는 갑자기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국 역시 천재를 너무 늦게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만의 최고급 두뇌 양성 시스템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산업 문명의 질서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새로운 문명 전환기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역사학자 이병환 작가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차세대 디지털 문명의 표준을 설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평가했는데요. AI 시대, 한국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짚어봅니다. 뉴스 더 개벽 김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이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역사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이병환 작가는 경제미디어 채널 머니인사이드에 출연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가 단순한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제1차 디지털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작가는 200년간 이어온 산업 문명이 종말을 고하고 있으며 향후 10년에서 30년 사이에는 체제 붕괴에 따른 혁명과 전쟁의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디지털 문명의 표준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양당 체제와 엘리트 열압만으로는 중국 기술 추격을 당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실리콘밸리의 기술 관료와 사상가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공산당 내부의 실무형 혁신가들을 중심으로 2049년까지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는 장기 계획을 초과 달성 중입니다. 최근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시진핑 주석의 여유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조함은 이러한 패권 경쟁의 이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 제조업과 고도화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모두 갖추었으나 미국과 중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가속도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질량과 규모를 키우는 대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작가는 250년 전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연방국가를 설계했듯이 한국이 주도하여 아시아 국가들을 결합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시아라는 거대 연방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심하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연합 생태계를 만든다면 중국으로의 디지털 흡수를 막고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력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국주의 침탈 없이 스스로 선진국이 된 유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신흥국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서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모적인 정쟁의 지력을 낭비하기보다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실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유엔의 통제력이 상실된 현 시점에 인간과 자연, AI가 공존하는 새로운 국제기구인 유나이티드 네이처스를 주도하고 그 본부를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작가는 자국 우선주의인 아메리카 퍼스트와 달리 만국이 상생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퍼스트 코리아의 젊은 리더십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이 작가는 최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하여 만국활개 남조선, 만국을 살려낼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다는 증산도 도전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게 100년 전에 독립운동하실 때도 만국활개 남조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 나라의 독립만 추구한 게 아니라
만국을 살리는 계획을 우리가 짜보자.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한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한국은 이제 그걸 해야 돼요. 증산도 도전 말씀을 인용한 이 작가의 말에 시청자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무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1년 만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제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핵탄두 수는 감소했지만 실제 군사적으로 배치된 핵전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뉴스더 개벽 유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1년 만에 10기 늘어난 60기로 추정된다는 국제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발표한 2026년 핵무기 보유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북한은 약 6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추정치 50기보다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프리는 북한이 최소 30기 이상의 핵탄두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조립된 핵탄두 60기 외에도 최대 90기 수준까지 핵전력을 확대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30기로 추정됐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3년 사이 보유량이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전 세계 핵탄두 총량은 12,187기로 전년보다 54기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퇴역 핵탄두를 해체한 데 따른 감소입니다. 실제 군사적으로 배치된 핵탄두는 3,912기에서 4,012기로 100기 늘었습니다. 전체 숫자는 줄었지만 즉시 운용 가능한 핵전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별 보유량은 러시아가 5,420기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5,042기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전 세계 핵탄두 비축량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600기에서 620기로 늘었고 프랑스는 370기, 인도는 190기로 증가했습니다. 북한도 60기로 추정치가 상향되며 핵무기 증강 흐름에 포함됐습니다. 시프리는 중국의 핵전력 확대 속도에도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핵탄두 수를 늘리고 있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1000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핵질서가 점차 다극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냉전 이후 이어져온 핵무기 감축 흐름이 앞으로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군비 통제 협정이었던 뉴스타트 조약이 올해 2월 만료되면서 핵무기 통제 체계가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시프리는 핵무기 기술의 발전, 군비 통제의 붕괴, 지정학적 긴장이 맞물리며 핵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핵 보유국들이 군축 약속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핵 전력을 과시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핵탄두 총량은 소폭 줄었지만 배치된 핵무기는 늘고 있습니다. 사고나 오인, 지역 분쟁이 핵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의 핵 능력 확대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몸을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타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 세포를 가상으로 재현하는 디지털 생명체 구축에 나섰는데요. AI와 의학의 만남이 가져올 미래를 살펴봅니다. 뉴스더 개벽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I로 인간의 몸을 가상 복제해 각종 치료와 질병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메타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공개되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메타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 첸이 이끄는 비영리 조직 바이오 허브가 인류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대규모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버추얼 바이올로지 이니셔티브로 명명된 이번 계획은 무려 5억 달러, 한화약 7,4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인간 세포를 가상 공간에 정밀하게 재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바이오 허브는 전체 자금 중 1억 달러를 글로벌 데이터 수집에 배정하고 나머지 4억 달러를 생물학적 이미징, 측정 및 공학 도구 개발에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생물학 연구진들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세포 반응을 모델링하려 애써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양질의 데이터 부족이 연구의 핵심 병목 구간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바이오 허브의 과학 총괄 알렉스 리브스는 생물학의 복잡성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분자 단위에서 조직 수준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차원의 데이터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에 발맞춰 앨런 연구소, 아크 연구소와 브로드 연구소, 웰컴생어 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며 엔비디아가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필수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미 지난해 바이오 허브의 장기 목표가 AI와 생물학 연구를 결합해 모든 인간 질병 치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포가 디지털로 정교하게 모델링되면 연구자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제 실험에 앞서 가상 환경에서 가설을 먼저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약 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연구 커뮤니티 역시 이번과 같은 글로벌 규모의 협업이 단일 기관의 노력을 훨씬 앞서는 성과를 낼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도약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민감한 생물 정보의 관리, 소유권, 그리고 데이터 신뢰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물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하면서 과연 누가 데이터를 통제하고 어떤 기준과 윤리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AI 기반 생물학 연구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대규모 유전 및 세포 데이터 활용에 관한 엄격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더 개벽 김태희였습니다. 필리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러시아와 부탄 등 유라시아와 환태평양 지진대 곳곳에서도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아시아 전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8일까지 유라시아와 환태평양 지진대를 따라 연쇄적인 강진이 발생하며 아시아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요 재난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필리핀입니다. 현지 시각 8일 오전 7시 37분, 필리핀 민다나오 섬 남쪽 해역에서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진원을 제너럴 산토스 인근 해역, 깊이 55.2km 지점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소셜미디어에는 제너럴 산토스의 유명 패스트푸드 매장이 수초 만에 폭삭 주저앉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또한 지진의 여파로 산악마을인 글란 일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가옥들을 덮치면서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즉각적인 수업 중단과 고지대 대피령을 내리고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강진은 인근 국가들의 쓰나미 비상을 불러왔습니다. 필리핀 해안에서 최고 1.4m,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연안에서 83cm의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 등 10개 현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 19만 명에게 긴급 대피를 지시했으나 이후 위협이 낮아지며 경보를 완화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다행히 현재까지 접수된 국민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으며 일부 교민 주택 파손 등 재산 피해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강진에 앞서 7일 밤부터 아시아 곳곳에서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한국 시각 7일 오후 7시 41분에는 러시아 캄차카반도 남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약 35km로 파악되었으며 이번 지진은 한반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7일 오후 11시 36분에는 부탄의 수도 팀부 북북동쪽 23km 지점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해당 지진이 진원 깊이 6km의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생해 인근 지역에 상당한 진동을 전달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유라시아와 환태평양 지진대를 따라 규모 5.0 이상의 강진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진의 위험과 추가적인 재난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해당 지역을 여행 중이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은 각국 재난당국의 발표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